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네요. 이곳에서 자주 사연을 듣는데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와 아내는 1년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이런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싫다 좋다 말이 없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가 했네요. 왜냐하면 아내와 저는 좀 뭐랄까 남녀가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저희의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챙기는 반면에 아내는 제가 기념일이라 얘기해야 그제야 그래? 정도의 반응만 보였어요. 제가 섭섭하다고 하자 아내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 여성적인 성격이에요. 마치 뭔가에 억눌린 사람처럼요. 한 번은 결혼 전에 아내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만난 지 1년 되는 기념일이라서 저는 아내 몰래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쁜 펜션을 예약하고 미리 신청하면 마사지가 가능했기에 그것까지 같이 예약을 했어요. 아내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음식과 와인 등 프로포즈에 필요한 준비를 할 생각이었죠. 제 계획대로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난 운전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좀 자고 있을 테니 자기는 마사지 받고 와.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잖아. 아내는 여행지에서 저를 혼자 두는 것을 마음에 걸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한참을 설득하자 결국은 혼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2시간짜리 마사지였기에 서둘러야 음식 준비며 이벤트 준비도 끝나겠더라고요. 준비를 끝내고 나니 아내가 딱 맞춰서 오더군요. 너무 개운해. 오빠도 같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내는 음식 냄새에 엄청 놀라며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촛불을 켜고 기다리며 아내의 반응이 예상대로 흘러가는구나 흐뭇해했죠.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이게 다 뭐야? 오빠 지금 나 보내놓고 이걸 준비한 거야?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해줬을 거 아니야. 왜 그래 미정아? 난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년 된 날이라 너 기쁘게 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한 거지. 네가 이렇게 싫어할 줄 알았다면 여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처음엔 당황해서 우물쭈물 나오던 말이 결국엔 저도 화가 나서 못되게 말을 해버렸네요. 아내는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미안했는지 사과를 하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싫은 소리 했지만 오빠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야. 얼른 먹자.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식기 전에 먹어야지. 하지만 제 기분이 나아지지 않더군요. 프로포즈고 뭐고 오늘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아, 난 도대체 널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음식 해놓은 게 당황스러웠던 거야? 아니면 우리 기념일인 거 몰랐는데 내가 준비를 해서 당황한 거야? 매번 기념일마다 너 시큰둥한 반응 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우리가 만나서 맞이하는 매일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였어. 그게 그렇게 싫어? 제 말에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미정아,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 너를 혼내는 게 아니잖아. 난 얘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만약 네가 이벤트가 싫다고 한다면 나도 앞으로는 그런 거 자제해야지. 나는 너랑 하나씩 맞춰가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만 사과하고 너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줘. 그 말에 아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 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배이셔서 이런 이벤트 같은 걸 엄마에게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더군요. 또 아내의 생일도 그냥 지나가기 일쑤였대요. 장모님이 몰래 아내의 생일 케이크라도 사다 주면 당장 다시 갖다 주고 오라며 호통을 치시고요. 그래서 아내는 제가 이벤트를 해줄 때마다 장인어른께 혼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해준 것이 더욱 문제였다고 해요. 사내 자식이 할 짓이 없어서 주방에서 음식을 한다고 아버지가 호통치는 모습이 그려지더래요. 근데 너희 아버지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보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겁을 먹어? 저는 잔뜩 움츠려든 아내가 안쓰러워 눈물이 다 나더군요. 제가 좀 감성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오빠가 결혼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은근슬쩍 피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직업군인이셨어. 그래서 오빠가 군면제 받은 거 아빠가 아시게 되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해주실 거야.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자신이 없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어릴 적 기웅 수술 때문에 못 간 건데. 하지만 아내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걸 보니 어떻게든 안심을 시켜야겠더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잘 넘겨볼게. 어차피 사실대로 말하면 절대 우리 결혼 허락 못 받을 테고 거짓말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물론 부모님을 속인다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제가 강하게 말하니 아내도 믿음이 갔는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이 되었어요. 저는 준비한 프로포즈를 마무리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아내의 대답을 듣게 되었죠. 여행이 끝나고 아내는 일단 장모님께 결혼 계획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우선적으로 저를 만나보자 하셨다기에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처음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소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서 미리 예약을 하고 고깃집에 갔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맛집이에요. 어머님께서 소고기 좋아하신다고 미정이한테 들어서 상의도 안 드리고 먼저 예약해뒀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젊었을 때 꽤 미인이셨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꾸미지도 않으시고 초췌한 모습에 어딘가 어두운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쉬지 않고 떠들어대니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우시더군요. 어머님, 저 미정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주세요. 평생 미정이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해줄게요. 찬영이라고 했나? 내가 말 편하게 해도 괜찮지? 오늘 처음 봤지만 내 나이가 되면 조금은 사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 난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 딸도 자네 만나고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그런데 자네도 들었겠지만 애 아버지가 자네를 받아주실지 모르겠네.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집집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 우리 집은 조금 보수적이라서 남편이 결정을 한다네. 저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그 부분은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과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신지 그만큼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셰프가 요리를 해주는 레스토랑을 예약한 거죠. 사실 이건 실수도 뭣도 아니긴 해요. 워낙 남자 셰프가 많고 직업이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게로 들어섰을 때 때마침 주방에서 셰프가 나와서 다른 손님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 중이었어요. 장인어른은 긴 말도 안 하시고 바로 등을 돌려 나가시더군요. 어찌저찌 예약을 취소하고 장인어른을 따라 감자탕집으로 가게 되었네요. 장인어른은 정말 상남자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에게 반말로 주문을 하시고는 음식이 나오니 맛이 있니 없니. 사실 말이 좋아서 상남자지 제가 느꼈을 땐 그냥 꼰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 자네는 어느 부대 출신인가? 저는 이미 예상한 질문이라 친구놈들에게 술을 사주고 모아둔 군대 지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은 군대 에피소드도 이야기하려는데 의외로 장인어른은 군대 얘기에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오히려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약간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스타일 말이에요. 뭐 어쨌든 제가 결혼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내이다 보니 장인어른의 그런 성격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한참 밥을 먹고 집으로 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마치 화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왜 그래? 화장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 물음에 아내는 겨우겨우 조용히 말하길 화장실 옆 테이블 남자가 술에 취해 아내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왔다더군요. 거기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데 보통은 누가 먼저 들어가면 좀 이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아내 뒤에 바짝 쫓아 들어와서는 실실 웃으며 추잡한 농담을 던지더랍니다. 놀란 아내가 먼저 나왔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 테이블로 가려니
장인어른께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쪼르르 와서 일러 바치냐?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할 생각이야? 여자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참을 일도 있는 거지. 술 취한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장인어른의 호통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쳐다보고 장모님과 아내는 아무 말 못하고 얼른 가게를 나가자고 저를 재촉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장인어른의 말이 처가에서는 법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죠. 결국 제가 그 테이블로 가서 사과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혀꼬인 소리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니 제가 강하게 나가자 꼬리를 내리며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사과를 받았으니 나가기 위해 계산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장인어른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가 아니고 계산하는 직원분께요. 그 돈을 지금 다 받겠다는 거야? 양심이 있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먼저 사과하고 계산도 됐다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장 사장 나오라 그래. 정말 부끄러워서 땅으로 꺼지고 싶더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하도 막무가내로 성을 내셔서 직원에게 계좌로 보내드리겠다 말하고 가게를 나왔네요. 그리고 그날 바로 가게로 연락해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입금했고요. 그런데 저야 뭐 황당한 정도였는데 아내와 장모님은 평소보다 훨씬 위축이 되어 있으시더군요. 제가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려 해도 장인어른의 눈치만 보는 두 사람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장인어른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벌써 우리 사이라고 말씀하시며 한 잔 더 하자고 말하셨어요. 결국 그날은 처음으로 처가집까지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니가 더는 곤란하지 않도록 당연히 주방일은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제 마음이 불편하긴 매한가지더군요. 결국 저희는 장인어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정말이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별걸로 다 걱정한다 싶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애처가세요. 당연히 보기 좋은 일이지만 장인어른께서 분명히 달가워하시지 않을 테고 또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께 애처가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정하신 분은 아니세요. 특히 장인어른 같은 상남자 꼰대 스타일을 엄청 싫어하시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툭 터놓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제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시며 웃으셨어요. 상견례 날 룸으로 되어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한 뒤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잠시 후 아내와 처가댁 식구들이 도착하였어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장인어른께서 죽이 의외로 잘 맞으시더군요. 장인어른도 평소에 꼰대 기질을 많이 감추셨고 또 아버지께서도 일부러 불편할 정도의 애처가 기질은 자제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문제가 있었죠. 장인께서 뭐랄까 눈에 띄게 저희 어머니께 무례하게 구셨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시는데 저와 아버지께만 술을 따라주시고는 저희 어머니 잔이 비어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술병을 내려놓으시고 또 음식이 코스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음식이 나왔어요. 각자 그릇에 담겨져 나오는 거였고 또 이미 식사 중이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본인 것을 드시려는데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선 괜히 눈치가 보여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드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는 장인어른은 대놓고 여자의 도리라며 제 아내에게 가르치듯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같더군요. 자고로 여자는 언제나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해. 그게 아니라면 왜 남자 여자가 있겠어? 그러니 여자는 그저 고분고분 사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 생각 말고 남편 앞길 막지 말고 죽은 듯이 지내야 바깥 일하는 사람들도 집에 와서 편히 쉬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옆에 애들은 여자 만나서 살라 그래. 어디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있니? 사실 장인어른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도 너무 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나 싶을 정도로요. 아내와 장모님을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평생을 장인어른과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게 숨이 막히더군요. 더군다나 저에게 그렇게 했다면 참고 지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참고 계신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나서기가 못하더군요.
차라리 나중에 아내와 얘기를 하든 아니면 장인어른과 직접 얘기를 하든 해야겠다 생각했네요. 아슬아슬한 상견례가 끝나고 아내와 장모님이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장인어른이 올바르게 처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만 나랑 네 엄마는 오히려 그분이 안쓰럽더구나.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감추기 위해 더욱 그러시는 것 같았어. 일부러라도 더욱 남자답게 보이려 하시는 거지 화가 나는 걸 억지로 참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다. 물론 네가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된다면 더 바랄 것도 없다만 사부인이나 우리 며느리를 본다면 네 선택이 더할 나위 없단다. 물론 사돈도 말이 험해서 그렇지 마음은 여린 분이니 마음으로라도 내치거나 하진 말거라.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기는 한데 좀 답답하더군요. 차라리 화를 내시면 이해가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양가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하나씩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희 부모님이 퍽이나 마음에 드셨는지 자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싶어 했어요. 물론 제가 불편해서 핑계를 대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지만요. 그날은 양가 어른들이 한복을 맞추는 날이어서 그동안 장인어른이 부모님과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자시는 걸 핑계댄 것도 죄송하여 다 같이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찍 만나 점심을 먹고 한복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종로에 있는 한복집에 가기로 하고 걸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각종 집회가 많잖아요. 순간 저는 제가 실수했구나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성격으로 봤을 때 목적지까지 조용히 가기는 글렀구나 생각했거든요. 분명 누구든 만만해 보이는 집회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겠구나 생각했어요. 집회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부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정체성 문제라든지 정말 많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장인어른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며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싶었지만 곧 이어서는 아예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저희 가족 모두 다 이상하다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 덕에 그날 하루 종일 분위기가 좋았어요. 장인도 평소보다 부드러워지셔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제 어머니 모두에게 한복이 잘 어울린다 칭찬도 해주시고요. 정말 평소 성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심경의 변화로 그러시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여자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꼰대어를 자제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은 점점 변해갔어요. 어떤 날은 처가집에 놀러 갔다가 상 차리는 걸 돕고 계신 장인어른을 보고 기절할 뻔도 했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태 장인어른이 유별나셨기에 평범함을 되찾아가시는구나 생각했네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가족 모두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는 신부 대기실에서 식장에 와준 하객들을 맞았고 저는 홀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집국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제 친구놈들은 홀로 들어서서는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저를 집어들고 행가래를 치더군요. 좋은 날이라 모두가 즐겁게 웃으며 즐겼네요. 그런데 친구 중 유독 장난기가 많은 친구가 있는데 보통 같았으면 나서서 장난쳤을 친구가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만 있더군요. 한참 뭔가를 망설이는 듯 눈치를 보더니 장인어른께 다가가 군대식 격리를 하더라고요. 아마 장인어른이 계셨던 부대 소속이었나 보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물론 제 친구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하지만 친구의 격리를 받고는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뭔가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게 사실 친구가 워낙 재밌는 놈이라 군대 에피소드도 유독 많아서 장인께 거짓말로 조작하여 들려드린 군대 주인공이었어요. 들켰구나 생각도 잠시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이었다면 장인께서는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단 한 번도 저에게 군 생활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고 또 장인어른 자신의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길게 얘기가 나오면 거짓말이 그대로 들통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선 평생 궁금증을 안고 가야겠구나 여겼네요. 하지만 그 궁금증이 오래지 않아서 풀리게 되었어요.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온 저희 부부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갓집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하였기에 두 집안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그런데 양가 어른들 표정이 안 좋은 것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군요.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께서 다시 꼰대가 되어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평소보다 훨씬 심해진 장인어른의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신 거였죠.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아내와 저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이 숨막히는 공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기뻐하며 핸드폰을 들고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도착한 거 눈치채고 전화했냐? 잘 다녀왔다 이놈아. 선물도 챙겨왔으니까 날 잡아서 보자.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는 장난기라고는 하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야, 뭔데 그렇게 목소리를 깔아? 겁나니까 목소리 깔지 말고 평소처럼 얘기해라.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려나 좀 겁이 나더군요. 왜냐면 결혼식 날 어두운 표정으로 제 장인을 쳐다보던 친구의 모습이 신혼여행 내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친구는 제가 긴장한 걸 느꼈는지 이내 웃으며 농담을 몇 마디 건넸어요. 그리고는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이걸 얘기해야 하나 어쩌나 한참 고민했는데 사실 별건 아니고 나 군에 있을 때 왜 내가 한참 흉내내던 상관 기억나? 말틈에 손짓이며 내가 웃기다고 한참 따라했었잖아. 부대에서 게이라고 소문도 났었다고. 그런데 그 상관이 너희 장인어른이야. 그때는 재미삼아 놀리듯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네 장인어른이시라니까 너무 죄송해지더라고. 어쨌든 마음에 걸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미안하다 야. 친구의 이야기는 의외였어요. 남자 중에서도 상남자, 꼰대 장인어른이.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그런 이유로 더욱 남자가 여자가 목소리를 높인 건 아닐지 의심이 들기도 했네요. 하지만 결혼하여 자식도 낳고 30년을 사신 분들인데 제가 추측만으로 그렇다 아니다 단정 지을 수 없으니 친구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더군요. 정말 5분 정도 집을 비운 것 뿐인데 양가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차려놓은 밥상은 전부 엎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장인어른이 바닥에 누워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 놀란 제가 물었지만 넷 중 누구도 말을 안 하더군요. 일단은 부모님을 댁으로 모셔드렸어요. 부모님은 아내와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는 말을 아끼시더군요. 참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라도 해야 뭐라도 할 텐데 말이죠. 우선은 아내를 데리러 처가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이 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갈 곳도 없으신데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갈 곳이 왜 없니? 얘는 참 별걸 다 걱정한다. 그나저나 나는 사돈댁이 걱정이다. 죄송해서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저를 보자 장모님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시기 시작하였어요. 너무 당황하여 일단 장모님을 이렇게 세우고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소보다 더욱 심술맞게 여자가 어쩌고 하며 괴롭혔는데 특히 저희 어머니께 심하게 하셨대요. 사돈도 바깥 사돈께 좀 더 존경심을 보여야 해요. 매번 밥숟가락이라도 놔야 속이 풀리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 여자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항시 생각해야지.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저희 어머니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셨다는 거예요. 듣는 저도 장인의 도가 넘는 행동에 화가 나는데 아버지는 어떠셨을지. 장모님은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장인과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니 그러라고 보내주시더군요. 아내는 미안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요. 처가로 들어가니 장인어른이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더니 미안하다고 오해라며 장모님의 엉덩이인 줄 알고 치셨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모두 빠지신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셨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남자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소문 때문에 더욱 남자답게 남자 뭐 이런 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눈물을 보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장모님과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장모님은 저와 장인을 번갈아 보시더니 장인에게 다가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당신 여태까지 우리 가정 지키려고 고생했다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이제라도 당신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이 사건으로 이혼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혼 전보다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내막은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시집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하셨다고 해요. 워낙 여성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로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가 여자가 하며 꼰대 소리를 늘어놓으셨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분은 아내를 가진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더군요. 장모님은 그런데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버텨내는 장인어른이 안타까웠다고 하세요. 또 장인어른도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이 눈치챈 걸 알고 있으셨대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 부대가 자신의 부대였다는 걸 알고는 더욱 조마조마하셨대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도 피했는데 결혼식에서 제 친구가 인사를 드리자 그 불안함에 자신도 모르게 더욱 심술을 부리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지금은 저희 부모님과의 오해도 전부 풀렸고 장인어른은 평생 눌려온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씩 찾아가시는 중이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장인어른의 용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장인어른의 새로운 삶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반반 결혼을 했지만 겪었던 부당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집살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님께서 남아 선호사상 가득한 집에 시집 가셔서 고된 시집살이를 겪으셨거든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라 어머니는 모시고 살던 할머니께 아들도 못 낳는 일이라며 항상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시면 뒤통수를 냅다 갈기셨어요. 심지어 어린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어머니는 짝소리 나게 머리를 맞으셨죠. 그때 어머니가 느끼셨을 굴욕감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딸들 앞에서 무슨 년 욕하며 때리는 시어머니, 욕먹고 맞는 어머니를 못 본 척 묵인하는 남편과 살며 어머니는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또 아버지는 평소에는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술만 마시면 소리 지르고 가끔 저와 언니를 때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도 할머니와 아버지가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이후 제가 성인이 되고 저희 자매는 합심해서 어머니를 아버지와 이혼시켰죠. 그렇게 오랜 가정폭력으로 무기력해져 이혼을 안 하시겠다는 어머니를 겨우 설득시켜 이혼한 그날, 저희 모녀는 비로소 편해졌지만 지금도 어머니가 고생하신 지난날을 떠올리면 억울하고 큰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께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맞기만 하시냐 여쭤보면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저희를 아빠 없는 자식 만들기 싫어서 이혼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아빠 없는 자식이 되는 것보다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아버지와 사는 게 더 싫었죠. 하다못해 할머니와 분가라도 하시지 왜 합가를 하시냐 여쭤보니 본인은 아무것도 없이 몸만 시집와서 분가라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와 언니는 어머니한텐 죄송하지만 절대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면 반반 결혼을 해서 돈으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고만 계셔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반반 결혼을 하면 시댁이든 남편에게든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저는 어머니의 이혼이 몇 년 지나지 않은 20대 초반의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로 제가 다니던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는 보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회사 밖에서
밥 한 번 먹자는 것을 계기로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세상에는 저와 그 사람밖에 없는 듯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남들은 신경 쓰지 않다 보니 회사에도 금방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사람들의 눈총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것이 일에 크게 지장 가는 것도 아니었고 쉴 때 사람들 눈 피해서 스킨십을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는 게 정말 스릴 있더라고요. 그렇게 평일에는 회사에서 보고 주말에는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연애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남자도 저와 같이 가정에서 불화를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트 중에 술을 한잔하면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머니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눈물을 보이는데 저의 모습과 비슷해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남자에게 제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안아주는 모습에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정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죠. 항상 바빴던 어머니와 무관심한 아버지, 적대감만 느껴졌던 할머니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한 애정을 받으며 저는 빠르게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자취집에 드나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너무 좋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도 돈을 모으고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을 만큼 좋아한다지만 결혼해서 1, 2년 같이 살 게 아니니 살다 보면 꼭 돈으로 아쉬운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도 시댁도 넉넉하지 않아 저희가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주실 수도 없었고 저와 그 남자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모인 돈도 많지 않아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마음 편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죠. 혹시 결혼을 미루면 저를 떠난다고 할까 싶어 조급했지만 다행히 상대방도 돈을 좀 모으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 동의해서 저희 둘은 몇 년간 연애하며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연애 때도 저를 열렬하게 좋아해주고 저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리고 20대 중후반이 되고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4천씩 모은 돈에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지방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남자의 부모님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됐다 하시며 딱히 신경 쓰시지도 간섭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둘만 잘 살면 될 것 같았죠. 그렇게 결혼 비용, 신혼여행 비용, 혼수 모두 칼같이 반반 비용을 지불해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러니 시집살이다, 집안일이다, 독박 육아다 뭐다 하며 누가 더 해왔으니 집안일을 더 해라 하는 군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제 앞길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TV, 드라마나 책 속에 나오는 가족들처럼 휴일에는 가족들 모두 모여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는 사소하지만 정겨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상상을 하며 감동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서 찾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언짢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 하고 여쭤보니 결혼식 때 그렇게 웃으면 딸을 낳는다고 웃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저는 정말 화가 나고 민망해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딸을 낳지 말라는 것도 웃지 말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죠. 친구들도 어색하게 웃고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데 뒤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지 상상도 하기 싫더군요. 저는 친구들에게 애써 웃으면서 속으로는 결혼식이 끝나면 시어머니가 다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시집살이에 대해 아무 낌새도 보이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으니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평생 시어머니께 시달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또 딸을 하면 안 되니 어쩌니 하시면
뭐라고 대응할지도 생각하고 제가 반항해도 계속 태도가 안 바뀌시면 남편한테도 일러 바쳐야지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혼식을 잘 마치고 정말 행복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연애할 때는 평일에는 바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행을 잘 다니지 못했는데 모처럼 남편과 여행을 가서 너무 즐거웠어요. 평생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알콩달콩 살자고 둘이서 다짐했죠.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한국에 무사히 귀국하고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여행 다녀온 당일은 너무 피곤해서 짐 정리도 제대로 못한 채 밥 먹고 씻고 잠만 잤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죠. 전날 늦은 밤에 귀국해서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남편이 아침부터 저를 깨워서 나가야 하니 빨리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몽사몽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 거냐 물으니 시댁에 가야 한다고 이미 친척들이 다들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서 그걸 왜 상의도 없이 결정하고 당일이 되어서야 말하는 거냐 따지니 남편은 지금 그런 말 할 시간 없고 빨리 가야 한다고 절 재촉했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짜증이 났지만 일단 어른들이 모이셨다고 하니 허둥지둥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 시댁에 도착해 문을 여니 세상에 거실 바닥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 시누이들, 시고모님 가족과 시조카들의 시할머님, 게다가 저희에게 늦었다고 타박하며 다들 표정도 안 좋으셔서 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어서 아침 식사 준비나 하자며 제 팔을 잡아 끌고 바로 부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방만 두고 앉지도 못하고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만 그 많은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하는데 대용량으로 요리해 본 적이 없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남편에게 집안일 좀 해라 눈치를 주는데 알아채지 못해서 상에 수저라도 놔라 하며 수저통을 쥐어주니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없게 세워라 내어라 수저만 놓고 있는데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소리 지르며 화낼 수도 없고 결혼 전 저에게 항상 자상하고 잔일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남편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주방 정리하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10까지 주방 살림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밥 먹을 때 빼고는 몇 시간 내내 서서 일만 했습니다. 아까 보니 칼이 이상하게 쥐더라 하시며 본인 앞에서 다시 썰어보라고 채소를 꺼내시고 그걸 지켜보시며 지적하시질 않나.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며 냉장고 반찬도 다 꺼내서 뒤집어 놓으시고 다시 저한테 정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니 이런 걸 왜 해야 해요? 저희는 반찬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 칼질은 제가 하면서 알아서 배울게요. 라고 말씀드리니 이렇게 살림을 다 가르쳐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고마운 줄 알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여자애가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중얼거리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냐고 흥분해서 쏘아붙이는데 왜 이리 소란스럽냐고 거실 어른들이 부엌으로 오시는 바람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 넘어갔죠. 어른들 다 계시는데 큰소리 내기도 싫고 제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 시어머니께 말대꾸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가정교육을 못 받았단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도착한 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너무 화가 났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죠. 칼질하는 법은 교육의 일종이니 네가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아 칼질을 못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얘는 밥 말아먹으면 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혼여행 다녀온 본격적인 신혼생활의 첫날인데 더 이상 싸우긴 싫었죠. 더 이야기해봐야 말도 안 통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제가 알아서 어머님께 대꾸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끝냈네요. 하지만 그 후 결혼생활은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집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건 그 일의 대부분에 남편이 동조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저에게 시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길 강요했습니다. 자주 연락해야 시부모님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알고 저희 부부 걱정도 안 하시고 친해질 것 아니냐면서요.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 방문을 함께 했죠. 하지만 남편은 친정은 불편하다면서 연락도 안 드리고 가지도 않고, 그러면 남편은 친정을 멀리해도 되고 저는 시댁과 친해져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니 전화를 해도 할 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하실 말씀이 없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애는 언제 갔냐, 남편 밥은 잘 차려주냐,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시는데 전화하기가 정말 싫었죠. 그래서 남편이 전화 드리라고 닥달할 때마다 전화해봤자 할 말도 없는데 왜 하냐 물으니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친정에도 전화해라 하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장인어른 장모님도 자기 전화가 어려우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여자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냐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연락 문제로 싸우는 날들이 반복되고 저는 지쳐서 그냥 시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드리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본인이 원하던 여자라며 굉장히 뿌듯해했죠. 그래서 결국 싸우기 싫으니 그냥 내가 하자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리며 지내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평일에 말도 없이 신혼집을 찾아오셨어요. 게다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오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바로 남편을 째려보니 남편은 엄마 왔냐고 천연덕스럽게 시어머니를 맞이하고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는 남편이 말씀해드렸냐 물어보니 자기 아들 집 비밀번호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반반해서 마련한 공동집인데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냉장고부터 뒤지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반찬이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 냉장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왜 없냐. 남편은 우유 못 먹는데 집에 왜 우유가 있냐로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그 말에 제가 어이없어서 제가 우유를 좋아하고 자주 먹어서 사두는 거예요. 냉장고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있어야 하나요? 하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집안 구경을 하신다며 무슨 물건 찾듯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TV를 안 봐서 TV가 없는데 결혼하는데 TV도 혼수를 안 해왔냐. 넌 결혼할 때 뭘 들고 온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집도 반반, 혼수도 반반한 건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따졌더니 그 말은 들리지도 않으시는 듯 다 무시하고 집안 이곳저곳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살림을 못하니 시댁에 와서 배워라. 집에서 집안일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일을 하는데 왜 여자라고 집안일을 더 해야 하냐며 날카롭게 따졌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지적하시는 것마다 제가 다 따지니 시어머니는 결국 혀를 차시고는 표정이 구겨져서 저희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머님을 데려다 드린다며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는 나오지 말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물론 나갈 생각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어머니가 뒤집어 놓은 집안을 혼자 남아 다시 정리하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인데 내가 내내 하고 넘어가는 게 예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겹도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자라온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수긍만 하고 있으면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막말을 들으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금방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따박따박 다 말대꾸를 하냐?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그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야? 그래서 저도 받아쳤습니다. 오빠도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 거 알잖아. 내가 우유를 좋아해서 집에 우유가 있는 것뿐이고 우리 집 혼수 다 반반했는데 가전 없다고 왜 내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단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맞벌인데 언제까지 나만 집안일로 계속 욕먹어야 해?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니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계속 그래도 예의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하며 저에게 성질을 부렸어요. 어른이시고 시어머니시니까 제가 무조건 맞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받아칠 거다 말하니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집안 가구를 던지기 시작했죠. 꽃병, 그릇 같은 소리는 크지만 가격은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 위주로 던져 깨뜨리면서 남편은 자기 성질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서 그래도 집안 살림 다 부숴버려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잤어요. 다음날 남편은 언제 그랬냐 싶게 평소대로 절 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 후 저에게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시댁을 방문하면 개처럼 일만 하는데 명절은 얼마나 끔찍할까 가기 전부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날부터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와 둘이 열심히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역시나 집안 남자들과 남자 쪽 집안들은 차려놓은 음식을 주워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명절일은 시어머니도 힘들었는지 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으셨죠. 잔소리 하실 시간도 없이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쨌든 명절 당일 제사도 지내고 저는 빨리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싶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족끼리 과일 먹고 TV 보며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빨리 친정 갈 준비하라고 다그치니 그제야 어물쩍대며 근데 여기 하루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안 보내주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는 짐을 다 싸고 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친정에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친정, 시댁, 신혼집 모두 같은 지역에 있어 딱히 부담되는 거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제가 혼자 가려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 부랴부랴 짐을 대충 구겨놓고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이 엄마 갈게 하고 인사하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굉장히 언짢은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왔네요. 그런데 친정으로 운전하며 가는데도 남편이 계속 하루 더 있는 게 뭐 그리 어렵냐며 친정은 다음에 가도 되지 않냐며 툴툴 거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나는 맨날 시댁만 가는데 이럴 때 아니면 친정을 언제 가냐. 그럼 다음 주는 시댁 가지 말고 친정으로 가자 하니 남편은 그건 안 된다며 그제야 조용히 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 생일 때였습니다. 저는 매년 제 생일마다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친정집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차려주시고 언니는 초코 케이크를 사서 함께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죠. 그래서 결혼하고도 저는 당연히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친정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아침 케이크를 사오고 미역국을 끓여놓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점심때 함께 친정에 가서 파티를 하자고 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우물쭈물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이 불편해서 가기 싫어하는구나 생각하고 불편하면 저 혼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우물쭈물하더니 장모님이 지금 집에 안 계실 거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죠. 그런데 평소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안 해서 안부를 주고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뭐 하시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눈을 피하며 장모님 지금 우리 집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제가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모임을 하시는데 친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음식을 많이 해야 한대. 그래서 장모님이 가서 도와주기로 하셨나 봐. 장모님이 음식을 잘 하시잖아.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든 듣지 않고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운전해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거석에 초인종을 누르니 집안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리다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부엌으로 뛰쳐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 흘리며 음식을 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에게 밀쳐져서 화가 나신 시어머니가 쿵쿵거리며 부엌에 들어와 저에게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 사람을 밀치는 게 무슨 경우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여기서 음식을 하고 계시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우물쭈물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치셨습니다. 네가 여자애답지 못하게 요리도 못해서 며느리 도리도 못하니까 사부인께 음식 좀 해달라고 불렀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할 것이지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일이 굴러들어와서는. 저는 이 말을 듣고 혈압이 쏟아오르는 걸 느꼈는데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시어머니에게 사돈에게 요리를 시키는 건 잘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원래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고 호통치시고는 혀를 차고 계셨고요. 그런 시부모님 두 분의 태도를 보니 이곳에 더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장 어머니의 앞치마를 풀러버리고 어머니의 팔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제가 나갈 때까지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일한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들어가 어머니가 차리던 상을 살펴봤죠. 갈비찜에 전에 잡채에 생선구이에 아주 잔치상을 차리라고 시키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바로 상을 두 손으로 잡고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드라마에서나 보던 밥상 엎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옆에서 비명을 지르시고 시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와서 제 머리를 냅다 갈기셨어요. 그러자 저는 저의 친할머니가 생각나서 미친 사람처럼 지금 때린 것까지 다 고소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친정 집으로 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번갈아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의 전화를 받아보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니네 가족은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냐, 너 같은 놈이랑은 더는 못 산다고 이혼하자고 소리쳤어요. 더 이상 시댁도 남편도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그 와중에 언니가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정집으로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어버렸네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언니는 그런 집에 시집가서 어머니를 또다시 고생시킨 저에게도 너무 화가 나지만 일단 이혼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며 이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또 고생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죠. 물론 병원에서 맞았다고 진단서도 끊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예상외로 네가 나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며 순순히 이혼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하고 네 잘못이 뭔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시댁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았고 완전히 서류상으로 남이 된 그날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본인의 팔자를 물려준 것 같다고 하시며 우셨지만 언니와 저는 두 번째 행복한 이혼을 위해 건배하자고 분위기를 띄웠죠. 그 후로 회사에서도 전 남편과 자꾸 마주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떳떳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은 직책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퇴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렇지만 전 남편은 은근히 회식 자리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저를 아직 못 잊었다며 사람들에게 감정팔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무시하니 이혼 사유가 저에게 있다는 둥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길래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협박을 해야 했어요. 정말 고소가 되는진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그제서야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거래처 회사에서 다른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과 달리 유복한 집에서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를 사별한 아픔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의 연애처럼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그 사람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이 부부는 어떨지,
저 부분은 어떨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예비 시댁도 미리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죠. 그리고 여러모로 보나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가 나오고 회사 사람들에게 다시 청첩장을 돌리니 전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다른 놈을 만나냐.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결혼식을 망치겠다. 난리를 피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저를 따라다녀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게 되었네요. 당연히 전 남편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의 분위기를 망친다며 권고사직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제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 번호 저 번호로 연락하며 미안하다고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제 앞에서도 자취를 감췄어요. 어차피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를 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과 5년의 연애 끝에 한 결혼은 정말 좋았어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해 결혼 비용은 3대1 정도로 하고 남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또 시부모님이 여자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따로 저에게 목돈이 든 통장도 주셨죠.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전 남편과 반반으로 했던 결혼도 이렇게 갑질을 당했는데 남자 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결혼은 여자를 얼마나 무시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오산이었죠.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새로운 시부모님은 연락, 방문 강요나 그 외의 시집살이를 저에게 전혀 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만에 딸을 낳아 직장을 그만뒀는데 남편도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자주 도와주고 육아도 도와주는 자상한 사람입니다. 매일 싸우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인 돈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성과 된데미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계산적인 세상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니까요. 돈을 더 가져와서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시부모님께 잘하게 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20살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8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 남자를 10년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제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친해진 친구가 소개팅 해볼 생각 없느냐고 물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해보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만날 수가 없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약간 둥글둥글하니 순하게 생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사진 속 남자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통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친구가 자꾸만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도 내 마음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도 친구가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부탁했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남자를 만났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무서운 이미지도 아니었고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번 더 만났다가 남자가 사귀자고 해서 엉겹결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어영부영 남자를 만나면 오래 못 간다고 했는데 저는 남자친구를 무려 8년 동안 만났죠.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전혀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남자친구만 기다렸어요. 물론 그 8년의 세월 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여러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지만 저희는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가 연애할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 집안 환경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8살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엄마나 이모들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다들 제대로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6살 이후부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딸내미를 찾아올 법한데 아버지는 매정한 건지 아니면 사정이 있었던 건지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죠. 아버지 얼굴을 6살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얼굴을 기억할 리가 있겠어요? 물론 사진이 있으면 얼굴을 계속 기억할 수 있지만 엄마가 이혼한 후에 사진이란 사진은 모두 치워버리시는 바람에 아버지 사진이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죠. 엄마에게 학창시절 때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해도 엄마는 대답을 피하셨어요. 그만큼 엄마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20살 이후부터는 엄마에게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금기시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이 때로는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시부모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 아이를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자친구와 8년이나 만난 덕분에 그 세월 동안 시부모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또 다음 해엔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정신없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희 남편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둘이나 낳다 보니 직장을 다니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죠. 그렇다 보니 남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남편은 정말 바쁘게 일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일을 했죠. 그런 남편에게 미안해서 저도 다시 직장에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시면 좋았을 테지만 5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한 후부터 엄마의 몸이 급격히 나빠져서 도저히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남편이 막내고 위로 형제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막내 이모가 도박을 밥 먹듯이 했던 이모부와 드디어 이혼하고 저희 친정엄마와 집을 합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와 함께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선뜻 먼저 말씀하셨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적지만 다달이 월급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막내 이모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장을 알아봤죠. 경력 단절 여성이라서 취직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제가 다니게 된 회사는 남편 직장과도 거리가 가까워서 항상 남편과 출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지혜라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 친구가 회사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친구가 하는 카페에 매일 갔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카페가 그다지 멀지 않아서 저처럼 매일 카페를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야, 내가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한가할 때 전화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은 후에 바로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쯤인가? 일을 모두 끝내고 한숨 돌리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친구가 회사 끝나고 잠깐 카페에 들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 말대로 퇴근 후에 카페에 잠깐 들려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요즘 남편이랑 별일 없지?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왜? 별일 있는 것 같아? 라고 되물었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니, 별일 없으면 됐어. 라고 하면서 괜히 새로 나온 디저트 좀 먹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어본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친구 카페에 갔는데 이번에는 친구가 저에게 너희 부부 사이는 괜찮아? 무슨 고민 같은 건 없고?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친구에게 너 왜 저번부터 자꾸 우리 부부에 대해서 궁금해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쏘아붙이듯이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가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고 다시 물으니까 사실 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내 고민하고 있었어 라고 하더니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난감한 표정만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에게 그냥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제야 제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는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말로는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있는 걸 봤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친구에게 거래처 직원이 아닐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 남편이 건너편 카페가 아니라 본인 카페에 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거래처 직원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랑 미팅할 때 꼭 친구네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괜히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날따라 다른 카페에 가고 싶었나 보지 라고 말하며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랑 만나는 걸 얼마 전에도 봤다고요. 제가 친구에게 그 여자를 또 만났다고? 라고 물으니까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먹고 카페로 돌아가다가 건너편에서 남편을 발견했대요. 반가워서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남편 앞에 멈추더랍니다. 열려있는 창문으로 운전자 얼굴을 봤는데 저번에 봤던 여자였대요. 남편은 다정하게 인사한 뒤에 여자가 운전하는 외제차를 타고 사라졌고요. 제가 친구에게 그 여자가 확실한 거냐고 물으니까 100% 확실하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별일 아닐 거야. 나는 우리 남편을 믿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 표정을 읽은 친구는 처음에는 너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왠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죠. 일단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는데 친구가 해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죠. 그랬더니 남편이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면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 바로 그 여자랑 외제차 타고 어딜 간 거야? 라고 묻고 싶었는데 남편 입에서 경악스러운 대답이 나올 것 같아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문자로 주소를 보내줄 테니까 저녁 7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랜만에 오붓한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싫다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같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참에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막내 이모에게 전화해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말했어요. 남편이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살펴봤는데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분위기 좋은 술집이더라고요. 바로 술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곳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죠. 그런데 갑자기 그 백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뭐지? 하는 생각으로 백발 노인을 말없이 지켜봤죠. 그런데 제 앞에 온 백발 노인이 저를 보면서 혹시 땡땡땡씨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백발 노인이 잠시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왔어요. 이상했지만 저를 아는 사람 같아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제 맞은편 자리에 앉은 백발 노인은 손을 파르르 떨었어요. 꽤 긴장한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백발 노인만 바라봤는데 휴지로 눈물을 닦은 그 남자가 저에게 혼잣말 하듯이 그래, 당연히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남자에게 실례지만 도대체 누구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백발 노인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글쎄 그 백발 노인이 제 친아버지랍니다. 심지어 제가 친아버지를 술집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래요. 저희 남편이 자리를 마련한 거랍니다. 그 순간 몇 달 전에 친정엄마랑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몇 달 전에 남편이랑 친정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친정엄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혹시 친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언급했다시피 그동안 저희 집에서 친아버지 이야기는 금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친아버지 말을 꺼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혹시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만나보겠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혹시 친아버지가 나 찾아도 말해주지 마.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씁쓸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친아버지가 엄마에게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백발 노인에게 혹시 엄마랑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몇 달 전에 엄마한테 연락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친정엄마는 저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연락해서는 만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왜 만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제가 상처받을까봐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친아버지가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엄마가 은근슬쩍 떠보듯이 물어보셨는데 내가 거절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친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친아버지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친아버지에게 우리 남편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아버지가 친정엄마에게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저 대신해서 저희 남편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연락처를 넘겨줬대요. 친아버지가 남편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남편이랑 통화도 한 것 같고요. 친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한 후에 재혼하셨답니다. 딸도 하나 낳았고요. 저에게는 이복동생인 셈이죠. 친아버지는 저에게 기회가 되면 이복동생이랑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자리조차 불편했어요.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만 돌아가겠다고 했죠. 친아버지는 저와 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냥 잘 사시라는 말만 하고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술집 밖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도 저도 각자 차가 있었던 터라 남편한테 일단 집에 가서 대화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친아버지랑 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미리 나한테 물어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혹시 최근에 만났던 여자도 친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들었던 말을 모두 남편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 물었죠. 사실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예상한 대로 그 여자는 제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이복동생은 이미 이복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친아버지가 말해준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친아버지가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기 전에 재혼한 부인과 딸에게도 양해를 구했고요. 이복동생도 제가 누군지 궁금했나 봐요. 하지만 저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대신 남편을 만나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왜 그 사실을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를 살짝 떠봤을 때 제가 예민하게 나와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서야 저는 남편과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저번에 저에게 뜬금없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안 궁금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엄마랑 같은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냥 엄마랑 남편이 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버지인데 내가 왜 보고 싶고 궁금해해야 해?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와서 보고 싶다고 해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했죠. 제 대답에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그렇구나 라고 했고요. 그러니 남편이 선뜻 저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도 억지로 저와 친아버지를 만나게 한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라도 친아버지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하고 싶었대요. 친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친아버지의 얼굴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제가 안타까웠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에게 쌓인 원망과 미움을 해소시켜주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남편 말대로 친아버지에게 원망과 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마련한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남편이랑 대화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어차피 친정엄마도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아서 친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그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해야 제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친아버지를 용서하면 친아버지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라 친아버지의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주말에 누군가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자는 자신이 제 이복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집까지 찾아온 손님을 매몰차게 쫓아낼 수 없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저와 이복 동생만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이복 동생은 살면서 내내 제 존재가 궁금했대요. 왜냐하면 친아버지가 이복 동생에게 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답니다. 하도 제 이야기를 해서 얼굴도 모르는 이복 언니에게 질투를 느낄 정도였대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자주 내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친아버지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거냐고 물었더니 이복 동생이 그러더군요. 자신도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요. 친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해서 그렇다고 했답니다. 엄마와 이혼하고 나서 다른 가정을 꾸린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멀리서 제가 그저 잘 살기만을 기도해주고 싶다고 했대요. 이복 동생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친아버지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복 동생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왠지 친아버지처럼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쩐지 저를 찾지 않은 친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다시 한번 친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제 말에 친아버지는 울먹거리시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다음날에 카페에서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도 긴장하셨는지 손을 많이 떨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 전에 이복 동생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죠. 그랬더니 친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시리 눈물이 나더군요. 백발의 노인이 된 친아버지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항상 보고 싶고 미안했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을 저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그제야 제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친아버지는 한 번만 저를 안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팔을 벌려 먼저 친아버지를 안아드렸죠. 그랬더니 친아버지가 오열하시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친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고 났더니 기분이 상쾌해지더군요. 나중에 친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했는데 남편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주었어요. 당연히 친정 엄마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 말을 전하는 제 모습이 친정엄마 눈에는 좋아 보였나 봐요. 눈물을 훔치시면서 저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만나게 할 걸 그랬나 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마에게 엄마는 나한테 동생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진작 알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친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 엄마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이복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전화해서 말해주셨대요. 친아버지는 나름대로 엄마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복동생이 2살 정도 됐을 때 친아버지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은근슬쩍 땡땡이랑 동생이랑 한번 만나게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신 거죠. 친정엄마는 친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거절했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러셨던 거였죠. 저는 엄마의 그런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저였어도 엄마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이복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 학창시절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만나게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쁘다고요. 현재 저는 이복동생과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와인을 좋아하는 걸 알고 집으로 이복동생이 좋은 와인도 보내주고 있고요. 전에는 이복동생 부부랑 저희 부부가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복동생 남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부침성도 좋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이복동생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혹시 시부모님이 제 가족관계가 복잡하다고 싫어하시진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다르게 시부모님이 잘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어려워도 친아버지에게 자주 연락드리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를 신경 써준 친구한테도 다 정리되고 나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정말 잘 됐다고 해주더군요. 사실 아직까지는 친아버지가 어색하고 어려워요. 이복동생도 그렇고요. 오랜 세월 동안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마냥 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어색함을 풀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쨌거나 저에게 좋은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 남편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이 친아버지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도 친아버지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있고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남편에게 요즘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친아버지를 만나게 한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남편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억지로 만나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친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얼굴도 모르고 살았겠죠. 가슴속에서는 미움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때문에 잠시나마 마음고생했던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새로 생긴 가족들과도 잘 어울려서 지내보려고요.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가 경험한 충격적인 일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 친구가 주선해줬죠. 저보다 3살 어린 아내는 제 친구의 직장 동료였어요. 주말에 아내를 강남에서 만났는데 선한 인상이 참으로 매력적이었죠. 저희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내와 나이 차이가 8살이었어요. 처제가 어리다 보니까 집안에서 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아내 역시 그런 처제를 애지중지했습니다. 아내가 맞벌이했던 장모님을 대신해서 거의 처제를 업어 키웠거든요. 이미 언급했다시피
처제가 워낙 귀하게 컸던 터라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기적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싹수가 조금 없었죠. 어떤 날은 처제가 평일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퇴직 후에 집에 있었죠. 저는 처제가 당연히 저녁도 먹고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갔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더니 처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에게 처제는 집에 갔어? 라고 물었더니 약속이 있다면서 2시간 전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데 어딘지 모르게 아내 표정이 안 좋았죠. 저는 그런 아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혹시 입덧이 심해졌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 물음에 아내는 고개를 내젓더니 심각한 말투로 있지,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처제가 돌아간 후에 집 청소를 하다가 제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사준 목걸이가 없어졌대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밖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그런데 아내가 아니야, 3일 전에는 분명 있었어. 그 목걸이 차고 나간 적도 없고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도 아무래도 처제가 가져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에서 나오는 처제를 봤다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방엔 왜 들어간 거냐고 물었더니 처제가 당황해하면서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했대요. 저는 아내에게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아무리 처제가 철이 없어도 남의 물건을 가져갈 리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요즘 걔 싸가지 없어진 거 오빠도 알잖아. 아무래도 수상해. 라고 하면서 시간 날 때 친정에 가서 몰래 찾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하지만 3일 후에 친정으로 간 아내는 그 목걸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아내한테 어디서 목걸이를 찾았냐고 물었더니 처제 책상 서랍에 버젓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내는 처제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텐데 왜 말도 없이 훔쳐가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자신이 훔쳐갔다는 게 걸렸으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처제는 사과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며칠 후에 돌려주려고 했어 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더 화가 나서 마구 큰 소리를 쳤는데 아무 말 없이 보고 계시던 장모님이 뭐 그런 걸로 화를 내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셨대요. 아내가 장모님 반응을 보고 당황해하면서 그런 거라니 엄마, 제가 지금 도둑질을 했잖아 라고 했지만 장모님은 아내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계속 화를 내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해로우니까 그만하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그 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잘 찾아가지 않았죠. 장모님에게도 거의 전화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처제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깨달은 장모님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알아듣게 타일렀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아내의 상처는 바로 치유되지 않았죠. 사실 아내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처제를 혼내지 않았다는 걸요. 그때 저는 처제가 싹수가 없어진 것은 모두 장모님 때문이란 걸 깨달았죠. 그러나 처제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자 장모님 장인어른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저랑 아내에게 전화해서 손주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하도 장모님 장인어른이 손주를 예뻐하시니까 처제가 심술이 났나 봐요.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 저희 아들을 몰래 꼬집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사실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몸에 멍이 자주 보여서 무슨 큰 병에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도 했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처갓집에 갔을 때 아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내가 살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거실에서 야구를 보고 있던 저는 바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처제가 저는 아들을 꼬집고 있었다고요. 그 소리를 들은 장모님 장인어른이 화를 내면서 사실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다 처제는 아니라고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미워서 그랬다고 실토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처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처제가 있는 처갓집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집으로 가겠다면서 곧장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나서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장모님이 나중에 아내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내는 사과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이 처제에게 화를 내셨을 거예요. 장인어른도 처제에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에 처제가 집으로 찾아와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울면서 사과하는데 받아주지 않을 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내도 우는 처제를 안아주면서 그때 때려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돌아와선 아내가 한숨을 내쉬면서 처제가 철이 없는 이유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계신 장인어른은 아내와 처제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장모님이 재혼을 하셨거든요. 장모님 말로는 아내의 친부께서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처제는 아버님이 안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것 때문에 장모님이 안쓰러운 마음에 처제를 더 감싸고 두신 거고요. 아내도 예전에는 웬만하면 처제를 받아줬는데 그러다간 동생을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장모님이 처제에게만 왜 그렇게 약하신지 이유를 알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처제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요. 다들 놀라서 어떤 남자인지 물었는데 처제가 주말에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주말이 되자 아내랑 처제가 결혼할 남자를 처음 봤는데 한숨이 절로 나올 만큼 형편없었습니다. 일단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하며 살고 있었고 고등학교도 중퇴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중졸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남자한테 검정교시 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더니 딱 잘라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남자를 반대했죠. 하지만 처제는 죽어도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빠 같아서 좋다고 하더군요. 보기에는 철이 없어 보여도 아빠 같은 구석이 있다네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결국 처제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멋대로 저질러버리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수밖에요. 그렇게 결혼한 처제는 친정으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아내에게도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했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는 자주 전화하라고 했는데 처제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냥 통화를 끊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처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처제는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면 어김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내는 그런 처제를 달래가며 대화를 풀어보라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죠. 결국 처제는 1년도 살지 못하고 별거를 했습니다. 별거 후에 동서는 돈을 벌겠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처제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았고요. 아내가 차라리 이혼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동서 누나가 반대했나 보더라고요. 동서한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곧 있으면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웃남이 되면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결혼할 때까지 이혼하지 말고 참으라고 했나 봐요.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돈을 받았으니 이혼할 수 있나요? 그래서 처제에게 얼마 떼주면서 별거로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혼자 살게 된 후부터 아내가 자주 챙겨줬어요. 아내는 저 모르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 몰래 처제가 사는 원룸으로 반찬을 사서 문 앞에 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처제네를 오고 가며 처제네 원룸을 관리하는 청소부 아저씨도 몇 번 봤었는데 굉장히 깔끔한 분이셨죠. 어찌나 쓸고 닦던지 처제 원룸 근처가 항상 깨끗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청소부 아저씨를 뵈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음료수나 빵 같은 걸 챙겨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는 감사함을 받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 심부름으로 처제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던 아내가 집에 오더니 혼잣말로 아무래도 수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랬어요. 처제가 남자랑 동거하는 것 같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누구랑? 확실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처제에게 김치를 가져다주고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대충 집을 둘러봤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발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남자 신발이 있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이 남자 신발 많이 가져다 주지 않아? 라고 했지만 아내가 고개를 내저으면서 그럼 한 켤레면 됐지 무슨 남자 신발에 세 켤레나 가져다 놔?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죠. 안전을 위해서 남자 신발을 가져다 놓은 거면 한 켤레면 충분하니까요. 게다가 그럴 때는 신발장이 아니라 현관에 놓아두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처제에게 물어봤냐고 했더니 아내는 못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물어본다고 해도 처제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그만이라고요. 아내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처제 몰래 집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처제한테 들키면 불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내 귀에 제 말은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흥분된 목소리로 처제가 남자랑 동거하는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처제 몰래 결국 그 집에 가봤대요. 저번에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처제 몰래 도어락 보조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한 아내 행동에 혀를 내둘렀죠. 아무튼 그렇게 처제 집으로 들어간 아내는 이곳저곳을 뒤져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흔적을 발견한 거죠. 면도기나 남자 속옷 같은 거 말이에요. 설마 했는데 사실이라고 하니까 충격이긴 했어요. 아무리 이혼하지 못해서 별거한다고 해도 어쨌든 법적으로 처제는 아직 기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장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직은? 그럼 언제 말하려고? 라고 물으니까 동거하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번 한다고 하면 기필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분명 처제랑 동거하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고야 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 때 아내가 평일에 하루 반차를 낼 수 없냐고 묻길래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반차를 내고 같이 처제 집을 기습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주말은 안 되냐고 했더니 주말보다는 평일에 몰래 가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대요. 조금 귀찮긴 했는데 아내를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반차를 내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저희 어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아내와 처제 집에 찾아갔죠. 당연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동거를 하는지 확실하게 아니까요. 그렇게 처제 집에 도착한 때가 오후 5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죠. 아내는 심호흡한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눌렀을 때는 대답이 없었는데 두 번째 누르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는 처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처제가 집에 있다는 걸 확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그러자 처제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뭐야? 연락도 없이 왜 온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생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 빨리 문 열어. 하지만 처제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결국 아내는 가방에서 처제 집 도어락 보조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자신을 막는 처제를 밀치고 방문을 벌컥 열었죠. 저는 차마 처제의 방 안을 볼 수가 없어서 거실에 서 있었고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간 아내가 악하는 비명을 내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내 비명 소리를 듣고 바로 처제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제의 침대에서 우통을 벗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죠. 그런데 남자가 어쩐지 낯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생각하면서 자세히 얼굴을 봤더니 처제 원룸 근처를 청소하던 청소부 아저씨가 아니겠어요? 저는 경악하면서 아저씨!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청소부를 마주한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빠?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내한테 아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더니 저를 보면서 아내는 그 아저씨가 아내를 낳아주신 친부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청소부 아저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친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얼마 전에 처제에게 자신이 누군지 모두 말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처제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자 처제는 그제서야 울먹거리면서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몇 달 전에 청소부 아저씨가 처제에게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친부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아저씨가 미친 줄 알았는데
유전자 검사까지 했더니 친부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처제가 왜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냐고 물었더니 빚쟁이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대요. 알고 보니 전 장인어른이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 바람에 엄청난 빚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장모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족들 몰래 집을 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처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게 말이 되냐고, 가족은 언제나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울면서 말했더니 그러는 게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내도 그제야 전 장인어른이 집을 나간 이유를 알았는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전 장인어른은 지금까지 사글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처제가 안쓰럽다는 생각에 본인 원룸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장모님이랑 아내가 알게 되면 자신의 친부를 쫓아낼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있던 거고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내내 아빠 얼굴이 궁금했다고요. 장모님에게 아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면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아빠를 만났는데 원망도 컸지만 그리움도 컸던 거죠.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장모님을 처제 원룸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내의 생부가 지금까지 처제와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장모님이 전 장인어른에게 그래서 나한테 막내 어디 사는지 물어본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랑 처제가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그제야 장모님도 감추고 있었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생부와 장모님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셨대요. 전 장인어른이 문득문득 장모님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랑 처제가 왜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냐고 묻자 전 장인어른이 그동안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요. 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그날 수년간 쌓여온 눈을 모두 쓸어버렸죠. 그 후로 전 장인어른은 처제와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생부가 돌아오고 나서 처제가 180도로 달라졌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동서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거라고 하면서요. 처제 말로는 함께 계신 장인어른과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진정 마음을 먹었는지 이혼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과 아내의 친정 아버지도 사이가 나름 좋아지셨죠. 예전에는 약간 서로 불편해하고 어색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친구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모님 옆에 계신 제가 알고 있던 장인어른은 이런 장모님을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계기로 제가 알던 장인어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처제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처제의 상견례에는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저, 아내의 친아버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어요. 아내의 상견례 때 지금 계신 장인어른이 참석하셨기에 장인어른께서 이번엔 양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